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가 폭락할까봐 걱정되시나요? 사실 이 걱정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공매도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요,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질까봐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불안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의 전략인 롱숏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기관들은 무작정 공매도를 치지 않습니다.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공매도 대상을 선별하고요, 동시에 숏 포지션, 그러니까 공매도랑 롱 포지션, 즉 매수를 동시에 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거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걸 역이용해야겠죠. 오늘은 기관들이 공매도 대상을 고르는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역이용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법까지 다룰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매도 자체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비싸게 평가된 종목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종목이 공매도의 타겟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종목이 단기적으로 고평가되었거나 과열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매도의 존재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공매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은 비싼 종목을 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매도는 단순히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자기 돈이 아니라 고객들의 돈을 운영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종목을 매수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 비싸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공매도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자, 우리는 이 전략을 롱과 숏을 동시에 잡는다고 해서 롱숏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업종이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투자자는 삼성전자가 경쟁사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삼성전자를 매수,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하이닉스를 공매도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반도체 업종 전체가 하락할 때 삼성전자에서 평가 손실이 나고 하이닉스에서 평가 이익이 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업종 전체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덜 하락한다면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반도체 업종이 상승할 때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크게 올라주기만 하면 역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은 업종 내에서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자금 운용 규모가 워낙 크다면 업종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비교해서 포지션을 잡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종이 향후 강할 것이라고 보고 조선 업종이 단기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반도체 업종을 바스켓으로 매수하고 조선 업종을 바스켓으로 매도할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한민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업종이 조선 업종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기만 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기관 투자자는 롱숏 전략을 통해서 시장 전체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두 종목 간의 상대적인 강약을 판단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했죠? 지난 23년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켜서 25년도 3월 30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공매도를 금지시키니까 어떻게 되었죠? 개미들 천국이 되었던가요? 오히려 반대였죠. 반년도 안 돼서 코스피에서만 8조가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도 1조가 넘게 빠져나갔고요.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당연한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투자 행태가 롱을 잡는 만큼 같은 크기로 숏을 잡는 롱숏 전략인데 제도적으로 숏을 잡지 못하게 되니까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롱 또한 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문에서 외국인이 100조가 넘게 공매도를 친다,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자극적으로 부각시키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런 전후 맥락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외국인이 나쁘니까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공매도 금지 이후에 1일 거래 대금이 왜 이렇게 말라갈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공매도 규모에 상응하는 롱 포지션, 즉 주식 매수가 뚝 끊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자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마치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이용해서 멀쩡한 기업을 상장 폐지시키고 선량한 개미들의 돈을 탈취하는 파렴치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라는 것을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힌덴버그 리서치처럼 특정 기업의 회계 부정이나 부실한 사업 모델을 공격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그런 공매도 저격수들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공매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고객들의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게 뭔가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 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라고요? 리스크 관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롱숏 전략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는 규모와 똑같은 규모로 고평가된 종목을 매도하는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일반적인 기관들의 공매도라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친근한 단어로 바꾸면 기관 투자자들은 싼 종목은 사고 비싼 종목은 판다라는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기관의 롱숏 전략이 무엇이고 기관 투자자가 어떤 방식으로 공매도를 활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관의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싼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비싼 종목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죠? 감으로 해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검증된 지표를 활용해서 평가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격과 멀티플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비싸냐 혹은 비싸지 않냐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펜이 한 자루에 2,000원이에요. 자, 이거 비싼가요? 몰라요. 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옆에 이제 펜 한 자루에 1,000원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비교라는 게 가능해지죠. 한 자루에 2,000원짜리 펜은 한 자루에 1,000원짜리 펜보다 비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비싸냐, 비싸지 않냐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년 동안 주가가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랐나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뭐보다 많이 올랐는지 비교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가는 꿈을 먹고 자라는 것이다 라고요. 다시 말해서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소위 말하는 선반영이라는 게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종목의 영업이익이 60%씩 성장했다고 가정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가는 100%씩 올랐죠. 다시 말해서 이건 비싸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이 종목의 성장 잠재력보다 주가가 이미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성장률이 선반영된 것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두고 우리는 주가가 비싼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론적인 맥락은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혹은 좋은 정보를 들어서 사고 싶은 종목을 한번 검색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종목 분석 탭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아래로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면 이렇게 재무제표가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 연간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연간 재무제표가 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해줘야 되죠? 작년도 재무성과 대비 올해 재무성과가 얼마나 성장했냐 이거를 비교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률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당해 영업이익을 작년 영업이익으로 뺀 값을 기준이 되는 작년 영업이익으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나요? 164.8% 정도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얼마나 올랐죠? 그렇죠. 271.6%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간단한 용어를 하나 정리해 볼 건데요. 주가 포텐셜이라는 겁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에서 주가 YOY를 뺀 값인데요.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주가 상승률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으로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고평가 여부를 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 상승률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성장률을 초과하면 그건 이미 고평가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시의 경우 주가 포텐셜이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106.8%였고요. 즉 이 기업의 주가 포텐셜이 음수라는 것은 향후 1년 동안 실적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주가가 이미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상태를 흔히들 안전마진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추후에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놓친 게 아깝겠죠. 하지만 이런 종목을 매수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기관의 공매도를 피하고 또 급격한 조정 국면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검색한 종목에는 미래 예상 실적이 없는데요 라고요. 미래 실적이 안 적혀 있다라는 것은요, 해당 종목을 정식으로 커버하는 증권사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리포트가 발행되어야지만 해당 종목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런 식으로 미래 실적이 텅 비어 있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사실은 기관 투자자에 의한 공매도와도 거리가 멀 가능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단계인 멀티플 측면에서도 고평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멀티플이라는 게 뭐냐? 멀티플은 시가총액을 자산 혹은 영업이익 등의 재무 지표로 나누어서 기업의 상대적인 가치평가 수준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4시간 만에 56km를 이동한 A가 빠르냐, 4시간 만에 12km를 이동한 B가 빠르냐, 이걸 비교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직관적으로 바로 비교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움직였는지 비교하면 비교가 편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멀티플에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초보자들에게 PBR 지표부터 보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BR이라는 값은 시가총액을 자산 총계로 나눈 값, 다시 말해서 한 단위의 자산당 주가를 얼마나 쳐주느냐를 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산은 누적되기만 하는 값이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값은 적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산은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익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이 PER인데 PER 같은 경우에 적자가 나면은 이 PER이 음수가 된다라는 거고요. 음수가 되면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PBR은 무조건 양수니까 언제나 잘 작동한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멀티플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이라던가 관심 있는 종목을 검색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종목 분석 탭에 들어가시고요. 조금만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이렇게 밴드 차트라고 있습니다. 자, 매일 멀티플을 계산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멀티플 수준을 시각화한 차트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구간은 밴드가 바닥에 딱 붙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서 PER이라는 멀티플이 고장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PBR은 어떤가요? 같은 구간에서도 멀쩡히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은 PBR부터 봐야 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멀티플을 살펴보는 게 왜 중요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주가가 4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흥미로운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는 PBR이 1.2배, 여기서는 PBR이 3.5배, 여기에서는 PBR이 2.3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4만원이라는 주가는 똑같은데 멀티플이 구간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가라는 건 4만원, 5만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단순 주가도 있지만 이 이면에는 멀티플이라고 하는 가격표가 붙어있는 이중가격 제도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티플이 1.2에서 2.3 사이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멀티플이 이런 수준에 있으면 기관이 공매도를 칠까요? 가능성이 낮겠죠. 반면에 주가가 똑같은 4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멀티플이 3.5배인 구간에서는 어떤가요? 수년 내에 없었던 멀티플 수준이라는 거예요. 같은 4만원이라도 사실은 엄청나게 비싼 구간이고 그래서 기관이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PBR이든 PER이든 이 밴드 차트의 상단에 왔다라는 건 뭘 의미하나요? 그렇죠. 역사상 가장 비싼 멀티플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종목이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공매도가 들어오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나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공매도가 다시 재개될 거고요. 공매도 때문에 기관인이 외국인인이 하는 주체들한테 돈이 털렸다라는 그런 슬픈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애초에 매수 버튼을 누릴 때 비싼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감으로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1단계로 주가 포텐셜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상 영업이익 성장률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낮을 거고요. 이런 종목은 조정이 오거나 혹은 공매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2단계는 뭐였죠? 멀티플 밴드를 살펴보자라는 거였죠. 멀티플 밴드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어느 구간에서 머물렀는지 살펴보고요. 특히 지금 멀티플 밴드의 최상단 구간에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관 투자자들은 주가가 단순히 많이 오른 종목을 공매도하는 게 아니라 멀티플 수준이 높은 종목을 공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차트를 보시면 어떻죠? 무의식적으로 빨리 나도 여기에 올라타서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냥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차트만 떨렁 보면은 또 에이 이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누가 이걸 사나요? 라고 싶잖아요. 그런데 HTS를 켜서 보면 아시겠지만 호가창은 빠르게 움직이죠. 엄청 좋아 보이는 뉴스가 빠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훈련이 안 된 일반인들은 지금 안 사면 놓치겠다 라는 불안감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고점에서 무리한 매매를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배운 가격과 멀티플을 이용해서 주가가 비싼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못된 매수를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싸게 매수하는 것을 피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앞으로 겪게 될 손실의 대다수를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은 싼 종목을 사고 비싼 종목을 판다라고 했잖아요. 공매도든 차익 실현이든 기관 투자자들이 파는 비싼 종목, 고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받아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우리는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들으신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공부해서 시장을 이겨봅시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